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시리즈 두 번째, 안나 까레리나 제4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씩 재미있어지시나요? 지난 3부에서는 레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안나와 브론스키 그리고 카레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함께 보시죠. 제4부 개요 보겠습니다. 브론스키가 방탕한 외국 왕자를 접대합니다. 이 방탕한 외국 왕자와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러시아 여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죠. 그리고 흉흉한 꿈을 꿉니다. 톨스토이 소설에서 꿈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어떤 예언적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한 인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4부에서는 브론스키의 흉흉한 꿈과 안나의 흉몽을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가 힘들게 만납니다. 안나가 흉몽을 꾸죠. 출산하다가 죽는다는 꿈이라고 옆에 있던 하녀가 들려줍니다. 카레닌은 이혼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이혼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됩니다. 이 오블론스키, 그러니까 안나의 오빠죠. 그리고 카레닌에게는 처남이 되죠. 오블론스키가 작업에 나섭니다. 이혼해 주지 그러나 라고 설득하죠. 오블론스키 집에서 만찬이 열리는데요. 이 4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레빈과 키티가 만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 또는 장면이 어떤지는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이 토론과 논쟁도 흥미진진합니다. 안나가 해산을 합니다. 딸 이름도 안나죠. 이 자리에 전보를 받고 카레닌이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카레닌은 페테르부르크에 있다가 안나와 헤어져서 별거 상태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떠났죠. 그곳에서 공직자로서 임무를 그야말로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카레닌의 용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4부에서 대단히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나가 용서를 해달라고 하자 카레닌은 용서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관대함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용서였을까요? 정말 그 카레닌이 관대함을 보여줬을까요? 무엇을 위한 용서였는지, 무엇을 위한 관대함이었는지 톨스토이의 그 심리를 드러내는 이 묘사가 진경을 보여줍니다. 브론스키는 자살을 시도하고요. 안나의 남편에 대한 증오는 깊어만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관대함을 보여줬는데 왜 남편에 대한 증오가 깊어갈까요? 이혼을 고민하던 카레닌은 일단 오블론스키 설득에 넘어간 것처럼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만난 브론스키와 안나, 그러니까 스티바라고 불리는 오블론스키, 안나의 오빠로부터 카레닌이 이혼을 승낙했다는 전가를 받고 다시 만난 브론스키와 안나는 다시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외국으로 떠나면서 제4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5부가 흥미진진하겠죠? 그렇습니다. 톨스토이 소설에서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전쟁과 평화에서도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안드레이의 꿈도 그렇고요. 피에르의 꿈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죠. 톨스토이 소설에서 꿈은 톨스토이가 자신의 사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꿈이라는 형식이 말이죠. 그러면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질투, 안나의 변모. 사랑을 하면은 아름다운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죠. 전쟁과 평화에서 얘기했던가요? 사랑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미쳐버린다고 말이죠. 우리의 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총량, 그 감정에 투여하는 에너지 총량이라는 게 있을 법하죠. 특히 이 사랑과 증오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은 뇌가 번아웃 되겠죠. 해서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의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기도 한답니다. 뇌신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톨스토이는 19세기 중후반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도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 안에 사회적인 시선을 감당해야 되고요. 남편을 향한 그 증오와 불편함들이 또 괴롭히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안나는 질투를 합니다. 자신은 브론스키를 그렇게 사랑하고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지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 여성들을 만나고 한단 말이죠. 이 질투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소로키나라는 여성이 뒤에 등장하는데요. 잘 지켜보시죠. 사랑과 질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브론스키의 눈에 비친 안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시죠. 최근 들어 더 잦아진 질투의 발작은 당황스러웠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녀에 대한 태도가 차갑게 식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질투하는 이유가 그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랬다. 그녀의 사랑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모른다. 사랑이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자가 최대한 극진히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를 따라 모스크바를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덜 행복했다. 그때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거나 행복은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느끼기에는 가장 큰 행복이 이미 뒤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 보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쁜 쪽으로 변해 있었다. 살이 많이 쪘고 여배우 얘기를 할 때는 악한 표정이 떠올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꽃을 꺾어 죽여버리고 그 꽃에서 예전 아름다움을 좀처럼 찾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꺾은 후 시들어가는 꽃을 보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랑이 더 강렬했을 때에는 만일 강력히 원하기만 한다면 이 사랑을 마음에서 떼어내 버릴 수 있었을 테지만 그녀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이 순간에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음을 알았다. 앞부분은 이해할 만하죠. 근데 뒷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둘러싼 미묘한 이 감정의 격동들, 이 격동의 흐름들을 톨스토이는 정말 예민하게 포착해냅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사랑이 더 강렬했을 때에는 만일 강력히 원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마음에서 떼어내 버릴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니까 둘이 열렬히 사랑했을 때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사랑하니까 너와 헤어진다는 등등의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헤어지더라도 덜 미안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녀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이 순간, 지금 여러 모습을 보면 안나가 지금 안쓰럽죠.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 듯한 이 순간에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투의 발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안나, 예전에 사랑했던 안나를 두고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이 순간, 그 순간에는 안나와 헤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문장만이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심리 묘사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주 미묘한 그 떨림들, 그리고 상호 모순되는 감정의 공존,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는데 최고의 대가의 솜씨를 보여줍니다. 까레닌의 경우에도 용서를 얘기하면서 굴욕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환희를 느끼기도 하죠. 이 모순되는 감정들이 공존하는 것. 이 러시아 소설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도 그렇고요. 뚜르네프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뚜르네프 소설도 몇 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질투의 발작을 거치면서 안나가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그 변모한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브론스키의 마음은 어떤 경로를 걷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키티와 레빈의 고백 방식입니다. 톨스토이 전기 또는 평전을 읽다 보면은 톨스토이가 소냐라는 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고백할 때 좀 특이한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석판 같은 데다가 분필로,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칠판에다가 분필로 첫 글자만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초성만 쓰는 거죠. 나, 너 좋아해 한다면은 니은, 지읒, 히읗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그런 식으로 톨스토이 자신이 소냐에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이 키티와 레빈의 고백 방식에 도입합니다. 오블론스키가 마련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키티와 레빈이 다시 만납니다. 키티는 브론스키에게 빠져서 레빈의 청혼을 거절했었죠. 그리고 키티는 깊은 병을 앓아서 독일의 자그마한 온천장으로 요양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니 돌리의 집으로 왔었죠. 그래서 다시 오빠 오블론스키가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레빈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독백이 이루어지죠.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의 얘기만큼이나 키티와 레빈의 사랑의 방식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한 두 축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브론스키와 안나의 사랑은 톨스토이의 무의식 속에서 갈망하던 사랑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레빈과 키티의 사랑은 톨스토이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했다고 생각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레빈과 키티의 사랑은 톨스토이와 자신의 아내 소녀의 사랑과 가깝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두 사람이 고백을 했는지 보기로 하죠. 아참, 그 전에 소설 속의 인물들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작가의 모습과 완전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든 어떤 식으로든 작가 자신의 분신이거나 아니면 작가 주위에 있는 문제적인 인물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은 레빈도 오블론스키도 그리고 브론스키도 3인방이죠. 남성 3인방에게서 우리는 톨스토이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빈에게서 가장 많은 톨스토이의 모습이 발견된다고 합니다만은 브론스키의 모습에게서 그리고 오블론스키의 모습에서도 젊은 시절 톨스토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블론스키는 먹고 즐기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톨스토이가 젊었을 때 그렇습니다. 방탕했던 시절에 톨스토이의 모습이 오블론스키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톨스토이의 모습, 이 카자크 지역에서 카자크들과 함께 싸웠던 톨스토이의 젊었을 때 모습이 또 브론스키에게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인물들에게 할당하느냐,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것도 소설을 읽는 재미겠죠. 자, 키티와 레빈의 고백 방식 보겠습니다. 분필을 손에 든 키티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띠고 레빈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레빈은 테이블 위로 몸을 굽히고 불타는 눈으로 테이블을 보다가 키티를 보다가 하고 있었다. 이 시선은 돌리의 시선입니다. 시점의 문제도 톨스토이를 읽을 때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누구의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묘사가 달라집니다.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번쩍였다. 이해한 것이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그때 난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였다. 그러니까 키티가 고백을 하는 청혼을 한 레비에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브론스키에게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뜻일까요? 그는 수줍게 그녀에게 눈길로 물었다. 그때만 그런 건가요? 네. 그녀가 미소로 대답했다. 그럼 지금은요? 그가 물었다. 지금 여기서는 대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길로 묻고 미소로 대답하는 겁니다. 눈길로 묻고 미소로 대답하는데 겹다운표가 되어 있고요. 이걸 마치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있죠. 돌리가 살피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점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흥미진진한 지점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음미하면서 소설을 읽으면 형식적인 측면이긴 한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해드릴게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자를 썼다. 그 일, 잇, 용, 주. 그때 일을 잊고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었다. 그는 긴장되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분필을 짚다가 부러뜨리고는 다음과 같은 문장의 첫 글자들을 나열했다. 잊고 용서할 것도 없어요.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니까요. 그녀는 정지된 듯한 미소를 띠고 그를 쳐다봤다. 이해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재밌죠? 자신의 경험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후 레비는 환희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키티와 레빈의 고백 방식 재밌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용서의 행복.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산 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안나가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도 용서해주고 브론스키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카레니는 용서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카레닌의 동요는 점점 더 커져서 더 이상 그것과 씨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문득 그는 심적 동요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그때까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행복을 선사하는 황홀한 경지임을 느꼈다. 그는 평생 따르려 했던 기독교 가르침이 적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요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기쁜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굽혀진 안나의 팔에 머리를 대고 아이처럼 설게 울었다. 열이 불같이 난 그녀의 팔은 옷 너머로 그를 태우는 듯 했다. 그녀는 벗어진 그의 머리를 끌어안고 그에게로 가까이 몸을 움직이더니 자랑스럽게 위를 쳐다보았다. 아, 이게 뭘까요? 용서의 행복 또는 용서의 황홀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용서를 통해서 자신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용서를 활용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 진지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카레니는 일종의 군림하는 자가 되고요. 내가 다 너희들을 사했노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나는 카레니를 잘 아니까 말이죠. 어떤 증오의 감정마저 느낍니다. 지가 뭔데 어떤 신의 입장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이 복잡다단한 심리적 흐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또 반면에 이 브론스키는 자신이 비굴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그 전에는 카레닌이 브론스키에게 약간의 어떤 열등감 같은 걸 느꼈을 법합니다. 그렇죠? 젊은 이 청년이 말이야.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 뭐랄까요, 굴욕감이나 수치심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런데 용서를 전환점으로 해서 관계가 바뀝니다. 일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때까지 처량하게만 보이고 그의 행복에 우연히 끼어든, 여기서 그는 브론스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스꽝스러운 방해물이었던 배신당한 남편을 그녀가 갑자기 복종심을 불러일으키는 위치로 격상시켰다. 그러자 그 고상한 위치에서 남편이란 사람은 악하거나 위선적이거나 우스꽝스럽지도 않고 도리어 선량하고 솔직하며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 브론스키는 그 사실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역할이 바뀌었다. 브론스키는 그의 고결함과 자신의 비굴함, 그의 정직함과 자신의 거짓을 느꼈다. 남편은 비통함 속에서 관대했지만 자신은 기만 속에서 비루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경멸해온 사람 앞에서 자신의 비루함을 자각하는 것은 슬픔의 일부에 불과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이유는 최근 들어 마음이 식었다고 느꼈던 안나에 대한 열정이 이제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됐다고 생각하자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안나가 앓는 동안 쭉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됐으며 그래서 이제까지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안나를 알게 되고 응당 그래야 했던 것처럼 사랑하게 되자 그녀 앞에서 작아졌고 자신에 대한 창피한 기억만을 남긴 채 그녀를 영영 잃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카레닌이 수치심에 물든 그의 얼굴에서 손을 잡아 떼었을 때 보인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그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카레닌 곁에 그 현관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연해 했다. 길어서 직접 인용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4부 18장 첫 부분 꼼꼼히 읽어보시 바랍니다. 심리 묘사가 대단합니다. 이 대가의 솜씨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용서의 관계학 또는 용서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브론스키와 안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죠.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이의 아내 리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리지는 죽죠. 죽지만 안나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카레니는 자신의 아내 안나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죽을 줄 알고 이렇게 관대한 용서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이 용서를 둘러싼 심리적인 이 갈등들, 그리고 이 복잡다단한 모순되는 심리의 충돌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또 사랑이 용솟음치는 브론스키의 심리는 또 뭘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나의 해산 과정, 용서해달라는 안나의 요청, 카레닌의 용서, 브론스키의 굴욕감, 또 브론스키에게 불타는 사랑의 감정, 그리고 안나의 남편에 대한 어떤 증오. 복잡하죠.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브론스키와 카레닌과 안나가 한자리에 모이죠.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키워드를 두고 안나와 카레닌과 브론스키, 3자 사이에 벌어지는 심리적인 그 갈등들, 충돌들 읽어내는 것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멋진 에세이를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레닌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4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이혼 문제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혼을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안나의 오빠이자 카레닌의 처남인 스티바 브론스키가 동분서주합니다. 카레닌이 알아서 하라고 이혼을 허락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안나는 이혼을 그렇게 바랬으면서도 또 이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궁금하죠. 여기에 톨스토이의 정말 그 대가다운 품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카레닌은 내심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허용하는 듯한 말을 하죠. 안나는 이혼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의 사랑이 훨씬 황홀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불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불륜이 몰고 오는 그 엑스터시나 황홀경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후반부까지 읽으시면서 보기 바랍니다. 그 종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종말 일기까지 과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투, 그리고 용서, 그리고 이 제도적인 사랑과 제도를 벗어난 사랑. 만만치가 않죠? 자, 먼저 카레닌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보겠습니다. 그의 자존감과 종교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수치스러운 간통죄는 물론이고 자신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죄가 폭로되어 모욕당했다는 비난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혼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데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도 있었다. 여기 생략한 부분입니다만은 아이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혼에 동의하고 안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그가 이해하는 바로는 자신에게서 인생의 마지막 애착인 사랑하는 아이들을 빼앗는 것이고 그녀에게는 선으로 가는 마지막 보루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파멸로 밀어넣는 셈이었다. 그녀에게는 선으로 간 마지막 보루를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는 용서를 빌고 카레닌의 남편의 품에 안착할 길을 차단해 버림으로써 아내 안나를 파멸로 밀어넣는 셈이라는 얘기죠. 자기 정당화할까요? 합리화할까요? 글쎄요.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그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브론스키와 합칠 텐데 그건 내연의 관계로서 법에 어긋나고 죄에 물든 관계인 것이 교회법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재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교회법이 참 무섭죠. 남편이 살아있는 한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의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죠. 해서 이렇게 상상합니다. 카레닌이 말이죠. 안내는 브론스키와 살림을 차리겠지만 2년쯤 지나면 그가 그녀를 버리거나 그녀가 새 남자를 찾을 것이다. 카레닌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비합법적인 이혼에 동의해준 나는 그녀를 파멸시켰다는 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런 생각을 수백 번 하고 나서 그는 이혼건이 처남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쉽기는커녕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네. 이걸 뭐라고 해야 옳을까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비합법적인 이혼에 동의해 주는 게 그녀를 파멸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 카레닌의 판단.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카레닌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블론스키 자신의 처남에게 자네 알아서 하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블론스키는 베시를 통해서 브론스키에게 얘기를 하죠. 카레닌이 이혼을 승낙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시 또 뜨거운 사랑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브론스키는 출세의 길을 다 때려치고 이탈리아로 미로를 떠납니다. 브론스키와 안나의 선택이 그러합니다. 브론스키는 타슈켄트, 험지죠. 험지로 가서 커리어를 쌓을 예정이었습니다. 동료가 도와준 것이었죠. 브론스키는 엄청난 집안의 자식입니다. 시종 무관이었고요. 황제를 측근해서 보좌하는 무관이었습니다. 왕족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죠. 그리고 돈도 많았고요. 대단히 잘생겼고요. 곳곳에서 얘기하듯이 출세의 길이 탄탄대로처럼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내 안나를 만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겠죠. 브론스키는 자신의 연대에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출세의 길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안나와 미럴로 떠납니다. 그 전에 브론스키는 자살을 시도했었죠. 실패합니다. 이 자살 시도를 둘러싸고도 톨스토이의 이 진술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살의 상처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도 충분히 괴로워했다라는 증거로서 상처를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아주 냉정하게 브론스키의 그 자살의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원래 계획할 때는 4번, 5번 정도면 마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나하나 잘 따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정도로 안나 까레니나를 읽어갈 예정입니다. 지루하지 않죠? 우리의 삶과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정소설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일상적인 삶이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전쟁과 평화보다는 안나 까레니나가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더 널리 읽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브론스키는 일단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었습니다.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타슈켄트라는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카레닌이 이혼을 승낙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안나의 집, 카레닌의 집으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런 재회의 순간에 그녀가 어떻게 아들과 이혼을 기억해내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아무려나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생각도 말고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돌리며 또 그녀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려 하면서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 대체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요? 그게 훨씬 더 나았으련만. 눈물이 소리 없이 양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안나는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웃으려 애썼다.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타슈켄트 부임을 거절한 것은 예전의 브론스키라면 경멸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저없이 그 자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자신의 행동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을 눈치채고는 즉시 퇴역했다. 한 달 후 카레닌은 집에 아들과 남게 되었다. 한편 안나는 이혼하지 않고 또 단호히 이혼을 거부한 채 브론스키와 외국으로 떠났다. 왜 단호히 이혼을 거부한 채 브론스키와 외국으로 떠났는지 궁금하죠? 앞에서 살짝 힌트는 말씀드렸습니다. 5부에 가면 이제 레빈과 키티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레빈의 형 니콜라이가 죽음을 맞이하죠. 또 이 브론스키와 안나의 이탈리아 생활도 그려집니다. 5부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시간 5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장면 보고 마무리하시죠. 오블론스키 집에서 펼쳐진 만찬입니다. 식탁에 뭐가 오르는지도 잘 봐야죠. 오블론스키가 만찬을 준비하면서 어떤 요리들을 마음속에 두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식과 성이라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먹을거리에 대해서 주목해도 이 소설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선 그게 아니라 이 만찬 자리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오갑니다. 키티와 레빈의 사랑의 고백도 있지만 오른쪽에 앉아있죠. 뚱뚱한 사람이 레빈이고요. 그 옆이 키티입니다. 여기에서 토론도 오갑니다. 여권 신장에 관한 토론도 있고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논쟁을 바라보는 레빈의 시선이 마뜩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이제 여성의 권리를 주제로 한 이 논쟁의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주제로 한 대화에는 결혼에서 발견되는 불평등한 권리라는 부인들 앞에서 말하기 민감한 문제가 있었는데, 페스초프는 중요한 지식인입니다. 러시아 사회의 중요한 지식인입니다. 코즈니셰프, 레빈의 큰형과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페스초프는 만찬 시간에 몇 번이고 이 문제를 건드렸지만 코즈니셰프와 오볼론스키가 조심스레 그의 주의를 돌렸다. 식사를 마치고 부인들이 나가자 페스초프는 부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카레닌을 향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말하기 시작했다. 배우자 간의 불평등은 그의 생각에 아내의 부정과 남편의 부정이 법률로나 사회 통념상 불평등하게 처벌되는데 기인했다. 아주 주목해야 되죠. 아내의 부정과 남편의 부정이 법률로나 사회 통념상 불평등하게 처벌된다는 데서 기인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부의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리하죠?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톨스토이는 페스초프란 지식인을 통해서 남녀 불평등, 부부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고자 했던 것이죠.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은 여권 신장을 향한 노력들이 유럽과 러시아 사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게 20세기 초반에 이르면은 1920년, 30년대에 이르면은 조선에도, 식민지 조선에도 들어오게 되죠. 그 남녀 평등을 내세우면서 목소리를 높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혜석이었습니다. 나혜석이 얘기한 게 있죠. 왜 여성들에게만 정조가 필요하냐? 남성들의 정조는 뭐냐? 라는 글을 씁니다. 찾아서 읽어보시죠. 이른바 정조 취미론입니다. 정조는 취미에 불과한데 왜 남편들의 정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성들의 정조만 무지 삼느냐? 라고 일갈을 합니다. 갑자기 나혜석이 떠올랐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점점 더 흥미진진합니다. 레빈과 키티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리고 안나와 브론스키는 이탈리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리고 형 니콜라이의 죽음을 보면서 레빈은 어떤 상념에 휘말릴까요? 5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나 까레니나 제4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